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진은식입니다. 이 방송 전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대구 중랑구의 도태우 후보 5.18에 대해서 뭔가 잘못 얘기했다 이래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주 상당의 정우택 못 받을 돈을 받았다 이래서 또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북의 민주당 후보죠. 정봉주 그분은 막말을 했더군요. 이 목함질에와 연관되어서 이 목발을 경품이라고 얘기를 한 엄청난 막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특히 도태우 후보 본인이 의견을 표시했다면 과연 그것이 공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발언 내용은 글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이찍이라는 표현까지 썼죠. 그런 막말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자,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정치평론을 30년째 해오고 있는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32년간 방송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이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생각의 결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 철학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자유의 적들, 진실의 적들, 진원칙의 신군주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잡초와 우상, 그리고 권력의 몰락은 거의 대부분 지금 쓰도 바뀌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는 그만큼 나름대로는 문헌일치,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말들은 개인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며 그리고 특정 목표를 위해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 들어 느닷없이 이 국민의힘이 어려워졌다 이런 보도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그런 기사가 한 8개, 9개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흘 전 이 방송에서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반대로 그 이튿날부터 야 국민의힘이 위험해졌다 이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2월 초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계속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체를 하거나 하락을 하거나. 거기에다가 조국당이 정확히는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민주당은 이중적인 부담을 안았습니다. 그런데 조국당은 결국 좌파 전체의 파이를 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그 지민비조가 결코 국민의힘에 유리하지 않다는 예측이 등장을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정당 지지도에서 크게 앞서는 서울에서조차 막상 후보별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승리를 장담할 곳은 몇 곳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곳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2월 4주 37%에서 3월 1주 45%로 무려 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기 서울입니다. 마의 40%를 넘어서서 갤럽에서 45%를 얻은 겁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30%에서 24%로 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천 파동이 컸습니다. 그런데 개별 지역구 후보들 지지율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는 여당 후보가 더 많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4년 전 8석 외에 모두 민주당에 내준 참패를 했을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현역 불패를 말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은 현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천자 명단을 봤을 때 왜 산뜻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거물을 배치했다. 엄청난 신인들이 들어왔다. 이런 말들은 있었는데 그 명단을 일일이 살펴보면
산뜻하다 이런 느낌은 왜 들지 않는 걸까요? 중도로 외연을 넓힌다면서 민주당에서 버린 카드를 덥석 줍는 것도, 좌파 운동권 출신을 덥석 받은 것도 용서연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인재가 없었던 것입니까? 수도권에 나온 경제 전문가는 여전히 윤희숙, 이혜원밖에 보이지 않고 보수 이데올로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유달리 정당 주변을 떠돌던 정치 지망생 출신이 많다고 할까요? 제 눈에만 그래 보이는 겁니까? 왜 3040 전문직들은 나서지 않았을까요? 왜 실물 경제를 아는 50대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아직도 제게는 입신양명만 생각하는 이들로 모두 다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막스 베버는 열정과 소명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정치를 하려면 합당한 지식은 물론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정직함과 결단력, 무엇보다도 보수 정치에는 도덕성을 갖춰야 합니다. 도덕성은 보수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저는 공관위원들부터 이런 보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일까 걱정합니다. 게다가 아직도 정부 여당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결국은 민생경제가 말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갤럽에서 윤 대통령 부정평가의 원인 1번이 바로 민생경제죠. 한동훈이 열광하다가도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온 저녁, 공연히 집권 여당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서민 주부들의 심정입니다. 요즘 연일 신문지면을 채우는 의료 대란의 위험성을 두고 저는 대통령실 비서들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합니다. 우선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걸 반대하는 의사들이 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여 밉겠지만 결국 일이 터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는 의료 대란이 벌어진다면 벌써 그런 조짐이 있죠. 그걸 벌어진다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은 정부 여당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부터 너무 일방적이었고 강경합니다. 이틀 전에는 복지부에서 변호사도 약사도 정문 놓고 협상한 사례는 없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왜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겁니까? 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가 천 몇백 명씩 쏟아져서 이 나라 법치주의가 나아졌습니까? 범죄도 분쟁도 줄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했던데 정말 그런 겁니까? 골목마다 변호사들이 있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과거처럼 민중의 몽둥이 소리를 듣지 않고 영감님 소리를 하지 않아도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조계는 여전히 정관예우 소리가 들려오고, 아니 더 심해졌고, 법률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분쟁도 가차없이 늘어났습니다. 범죄도 줄지 않았습니다. 물론 의사는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의대 정원을 한 해 2,000명씩 늘린다는 게 던질 충격파는 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총선 전에 그런 폭탄을 던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민은 의사 숫자가 느는 걸 환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그러나 그런 정원이 논란을 일으켜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은 집권 여당에겐 자칫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나가면서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은 유급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서울대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은 지난 4일부터 간호사와 직원에게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이번 수술 환자가 절반으로 줄어서 하루 10억 원 이상 손해가 나자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의 빅5 대형 병원 중에 두 곳이 2주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비상경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신문은 국립대 병원들이 적자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사립대 병원이나 민간병원은 채권을 발행해서 운영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에 쓴 것처럼 의료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수술에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6명에서 8명 정도가 투입되죠. 사정이 난 빅5 병원도
의료 매출의 약 40%가 그래서 인건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수가 인상 속도가 그런 인건비 인상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병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월급은 적지만 근무를 많이 하는 인턴, 레지던트 같은 전공의들에게 의존해 왔습니다. 실제 빅5 병원은 전체 의사의 40% 정도가 전공의들입니다. 미국, 일본의 대형 병원이 10% 안팎인 데 비해 4배 이상인 것입니다. 과연 느닷없는 의대 정원으로 불거진 의료 현장의 혼란은 언제 어떻게 수습이 될까요? 저는 지금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아이디어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여당은 의사와 환자 양쪽으로부터 무능한 집권 세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신문에 수도권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2분 찍겠다는 사람들도 장암은 보면 마트 다녀오면 한숨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파동에 휩싸인 민주당을 서울에서 지지도를 이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를 잘못 뽑은 것도 한 이유일 것입니다. 민생이 여전히 어려운 것도 이유입니다. 서울을 벗어난 경기도 지역, 이른바 수도권 출마자들의 위기감은 더 큽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역전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치고 올라가면 이제 역전을 할 것이다. 이 순간에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치평론가는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기에 너무 의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도 그리고 윤 대통령의 비서들이 모여있는 대통령실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더 나아가서 공관위원들도 선거를 너무 쉽게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대 선거는 감성 투표입니다. 아주 치밀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게다가 이번 총선은 여지없이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가 됐습니다. 집권 1년 11개월이 경과한 뒤에 치르는 선거입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 취임 후 2년이 거의 다 되도록 민생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늘지 않았습니다. 삼고 현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빚만 늘었습니다. 작년 말 가계부채는 1886조 4천억 원. 작년 12월 말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개인 사업자 대출을 포함시키면 그래서 실질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말 이미 2,573조 원 됩니다. GDP의 120%입니다. 이러니 빚을 내서 이자를 갚는 악순환 또 벌어집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 여력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자를 내느라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 등달아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속출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경제 뉴스들은 대부분 이런 암울한 뉴스들입니다. 이틀 전엔 2월 은행 가계대출이 1,100조 3천억을 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2021년 2월에 1,000조를 넘었는데 3년 만에 다시 100조가 불어나서 1,100조를 넘은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월 4조 9천억 원, 그리고 2월 4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산인 집을 담보로 돈을 쓰는 위기의 가계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집권 여당에 박수만 치고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수도권 출마자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파동은 국민의힘 지지를 높여 신문마다 한강벨트 수복,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끝나가자 다시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민심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여야로 편이 확연하게 갈리는 상태에서 중도층과 무당파의 선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국민의힘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도 바뀌지 않고 야도 바뀌지 않는데 중도층 혹은 무당파 이 중간지대 이 유권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언론은 달라진 민심의 원인으로 고물가 등 경제 상황과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커진 정권 심판론 부상을 꼽습니다. 조국이 등장을 해서 다시 정권 심판론이 부상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신문은 그 원인으로 나경원 후보의 멘트를 실었습니다. 야당은 정북 논란이 됐던 비례 후보를 사퇴시키며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데 여당은 뚜렷한 정책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유권자들에게 듣는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참지 못하고 지적한 국민의힘 공약이 그렇습니다. 그 공약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뜬구름 잡는 듯한 듣기 좋은 추상적인 공약이 먹히드는 선거는 없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정치학 책에도 그런 공약을 좋은 공약이라고 표현한 책은 없습니다. 언론은 강북 지역 한 후보자의 말을 실었습니다. 손을 잡아주던 유권자들도 이제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는 뭐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민주당은 일부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앞에 사과 1개 5,000원 못 살겠다 민생 파탄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어떻든 한동훈 등장 2달 반이 지나면서 이제 컨벤션 효과는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개인기에 너무 의존하면서 후보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한동훈이 다닌 지역에는 후보들이 적어도 2명, 많게는 4명, 5명씩 모여듭니다. 그 지역에는 후보들이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 후보들이 부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 실책을 범하는 걸까요? 스타성이 있는 후보들도 있는데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 한강벨트, 수원 용인 반도체 벨트 등 이른바 전략지역에서 여당 후보가 예상외로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4년 전의 악몽이 생각난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국 혁신당의 부상도 문제가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수도권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만 보면 민주당 위성정당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조국이 나는 감옥 가더라도 정권을 비판하겠다고 나선 모습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키면서 의외로 먹혔습니다. 게다가 지민 비조가 유행을 하면서 덩달아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투표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언론은 조용한 공천으로 상승하던 지지율이 주춤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주춤한 것은 여권발 악재가 터지기 시작하면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야권은 갈등을 봉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최근 실시된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외로 여당 후보가 열세를 보이면서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높은데 후보를 대입을 하면 그 반대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결국 관심을 받는 후보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원톱을 포기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윤자옥 이 네 분의 공동선대위원장의 대중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전 당력을 퍼부어서 치르면서 안철수, 나경원이 집중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력전을 펼치고 드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안철수, 나경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에 있어 중도 확장성과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중도 확장성이라면 차라리 유승민을 기용을 해야죠. 한동훈 위원장이 총괄을 맡아 주요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나경원과 안철수를 서울과 경기도 선거의 얼굴로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외연 확장을 위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승민 호출을 말하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신문에 나온 여당의 한 수도권 후보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원 유세를 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위력이나 있겠나. 한때 좋았던 분위기가 말짱 도루묵이 되고 있다. 지지율도 곧 다시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답답하다. 실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총선 결과 기대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이렇습니다. 여당 39%, 그리고 범야권을 다 합치니까 51%. 어떻습니까? 범야권을 찢어 밝힌 게 아니라 다 합치니까, 4개를 다 합치니까 51%. 전문가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당 지지율이 낮았다 보니 일종의 상승 착시가 일어났던 것이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연동된 정권 심판론 구도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권 지원론보다 정권 심판론 우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피의자신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논란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한강벨트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4년 전 패배를 설명하기 위해 한강벨트 탈환을 목표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나름 무게감 있는 인물들을 앞세웠습니다. 나경원이 돌아왔고 그리고 윤희숙과 이혜훈 등 예전사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동작을의 이수진을 쫓아내더니만 민주당은 유삼영 전 총경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수진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한 모양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삼영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를 한 전국 경찰상 회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나이는 많은데 계급은 낮더군요. 마찬가지로 이 회의에 참석했다가 경정급 보직으로 좌천이 돼 사직을 한 이지연 전 총경도 마포갑에서 조정훈과 맞붙습니다. 그래도 이 두 지역은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강벨트 중에서 비교적 반응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중승동갑은 아직 냉랭합니다. 민주당의 중승동갑에 전략공천한 전현희는 군의기 시절에 현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과연 윤희숙이 승진벌을 올릴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수요가 높은 중승동갑 그리고 중승동을 두 지역 모두 경제통인 윤희숙과 이혜훈 전 의원을 배치해서 지역 현안을 책임질 책임자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30일도 남지 않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제 최대 격진인 한강벨트부터 판세가 불리하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다시 불거진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뒤늦게 이런 반성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원톱만으로는 중도 확장에 한계가 있다. 선거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비교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나경원도 여당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 여당이 민주당보다 높다는 것은 착시일 뿐이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지금도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말 갤럽 발표를 보면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45% 그리고 민주당은 24%입니다. 2배는 아니지만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반면 마포, 광진, 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구에서 진행된 여야 후보 간의 여론조사에서는 여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일세이거나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이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여당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수습 국면에 들었으면서 반사이익 효과가 끝났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 취해서는 안 된다. 그 정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현대차가 422만 대를 팔았더군요. 422만 대를 판 현대차 직원 연봉은 평균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들은 민노총 금속노조 주력입니다. 연봉 1억이 넘는 좌파 단체인 것입니다. 그들은 왜 좌파를 할까요? 한편 신문에는 대장동 변호사 5명이 민주당 공천장을 받았다는 뉴스가 일면에 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일제히 정치판에 나선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변호했던 변호사들 아닙니까? 정치를 하려고 변호한 건가요? 그들은 과연 좌파일까요? 연봉 1억 1,700만 원의 현대차 직원, 그리고 야당 대표와 그 수하를 변호해온 변호사들,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